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부터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법률안 국민투표 이제 국민 발안 이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래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사실 강사님께서는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한다. 사실은 만나서 개헌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되겠어? 그게 도대체 나 죽기 전에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려면 사실 원포인트 개헌이랄지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하다. 이거 하나로 집중하자. 이렇게 가능한 실제 가능한 여러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또 다른 나라 사례고 우리 또 한국 사회는 10년마다 돌아오는 이 응원봉 시위가 사실은 10년마다 돌아오는 포기와 냉소를 만들기도 해서 그게 가능하려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 이런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럼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럼 과정이 뭐가 될지 여기 궁금합니다. 지금 원포인트 개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조금 배경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기 대선 이전에 무슨 정치 일정으로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개헌 과정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무슨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그게 토론이든 혹은 정치 세력들과의 경합이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아마 이제 부각되는 쟁점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 먼저 이렇게 다뤄야 될 그런 포인트들은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제 제안하는 게 아니라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보적인 세력이 먼저 뭐를 던진다면은 가장 생각할 만한 게 지금 강의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정세랑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어쨌든 12.3 친일 쿠데타를 진압시킨 첫 번째 힘은 그 처음에 본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광장에 모여서 시민들의 힘으로 뭔가 잘못되어 갈 때 계속 개입해갖고 제어해왔죠. 그런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과 정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통령이니 내각이니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랑 섞여갖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의제로 한국 사회에서 다뤄지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계속 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석준 강사님을 20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으로 세계 진보 정당 운동사를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게 한 번에 안 될 거다. 최소 10년은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감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라고 하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마타도어가 있겠지만 이재명이 되면 계엄을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계엄을 해도. 왜? 국회의원 쪽수가 안 되니까.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권을 직접행동에서 주요하게 이런 어젠다라든지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어떤 슬로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개헌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국민의힘의 마타도어식 공격을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 어떤 아까 의회 형식으로 추첨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끌어낸다면 저는 1단계는 우리가 넘어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이번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병행돼서 계속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모인 것처럼 이제 모임의 제목이 시민 권력 집중 행동이잖아요. 실제 지금 서명도 계속 받고 있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캠페인 운동이 일단 하나의 경로거든요. 요게 이제 응원봉 광장이 닫힌 뒤에도 계속 일상적으로 추진되고 끈기 있게 계속 이어지는 게 하나의 경로일 거고, 두 번째 경로는 사실은 바람은 있는데 제가 무슨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에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되는 방향에서 개헌을 강하게 이야기할 후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건 이제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실은 양대 정당 말고 가령 이준석이라던가 소수 정당의 후보가 나왔을 때 그들 방식의 개헌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개헌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혹은 전혀 이제 방향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대변해 줄 만한 어떤 후보가 여러 후보들 중에 반드시 포함이 돼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양대 정당 후보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약속도 받아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교차가 되는데요. 저도 그 아이슬란드 헌법을 2017년에 한번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었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제 그 개헌 논의가 나올 때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 개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열망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정치 세력에서라도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거는 거의 뭐 의원대 같은 뭐 통치구조 얘기 주로 나오고, 뭐 그나마 이재명이 지금 뭐 그 소환제 얘기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역동성이 없다, 그 어떤 그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동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머리 맞대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슬란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해서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좌파 연립정부가 등장해갖고 개헌 회의를 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정권 바뀌어갖고 그런 기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아이슬란드의 그 개헌의 뜻에 함께하는 시민사회 세력들, 시민사회 단체들, 이런 데들이 어떤 이제 법률적 구성력이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처음으로 개헌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생략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압박이 돼갖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식 기구를 만들고 나서 그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기구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정치 세력들이 안 움직인다면은 시민사회에서 좀 규모 있게 그런 걸 만들어갖고 압박을 하고 실제 내용의 어떤 초초한 정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성 과정, 그리고 어떤 전체 과정을 여는 그런 과정, 요게 우리도 아마 필요하게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이제 사례들을 참고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쯤에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반폭력의 정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게 개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헌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이
개헌안을 내고 저마다의 개헌 기획을 갖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그 실제 개헌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 전체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과정보다는 아일랜드처럼 개헌안을 실제로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혹은 칠레처럼 실패하느냐 그것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주 심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과장해서 말하는 건데 개헌에 최종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있어서 그게 좀 더 바람직한 현실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극우 세력의 준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물 중심의 정치 그리고 고도로 집중화된 한국 정치 이 구조 속에서 아주 쉽게 성장해갖고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다른 지형을 만들어갖고 물기를 최대한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개헌의 정치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하다. 쟁점 자체를 이재명 죽여 살려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 이제 노력을 해야 이제 그런 게 나올 거고 쉽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그런 선동에 쌩으로 우리가 다 노출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많은 수단이 쥐어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법적인 용어하고 정의와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이렇게 지식은 없는 선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드린다면 이 헌법이라는 게 최고 상위법이고 가장 이 사회의 근간이잖아요. 특히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표현해도 되고 하여튼 그렇다면은 이 헌법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나라가 있나요? 헌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헌법을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가 있나요? 가르치기는 다 가르치겠죠. 한국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냥 시험에 이런 거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외우라고 가르치겠죠. 네. 저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헌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저 진짜 그랬어요. 제 기억에 87년 12월에 놀았거든요. 하루를. 그때가 아마 그 지금의 국민투표하는 그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헌법을 왜 교육과정에 넣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논의의 과정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더 폭넓게 가져가지 않을까. 학생들 시작하면 학생들이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면 부모도 얘기가 이어가고 가장 쉬운 경로에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좀 발칙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이거를 주도하게 하려 하는지. 그렇다면 또 저번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을 개정한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부터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우를 또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이건 분명히 정말로 이 헌법은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몇몇 사람만 논의하면 전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법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미래의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들한테도 분명히 선택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논의 과정에 분명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야말로 기존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기존 헌법 이 30년 동안 쭉 지속된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한 개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헌 과정이 열린다면은 가령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그 현재 막 개헌안 논의되는 내용 갖고 학생들 서로 이제 토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그 개헌 토론 과정 자체가 시민 교육 과정이 되게 이렇게 하면 아마 한국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의응답 시간으로 예상했던 게 20분이어가지고 예정했던 게 지금 20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혹시 있으시면
받고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맨 뒤에. 예, 그 최근에 그 시민권력 직접 행동에서 개헌 관련 그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제 중에 하나가 시민소환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지나가시는 이제 시민들 또한 매우 공감을 하고 서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서명만 해갖고 될 문제였으면 왜 지금까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히 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만약에 전 국민이 다 같이 서명했으면 됐을 수 있을 건데 많은 다수가 서명을 하지 않아서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최근에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실에서도 시민소환제 관련해갖고 뉴트에 보니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아니고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국회의원들 당사자의 문제인데 이게 쉽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시민소환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시민소환제가 실제 서명하는 그 시민들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이해나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의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는 우리가 소환제를 시민 권력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 중에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그 파면이 이제 확정된 국면이 되면은 무게 중심을 법안 발의랑 국민투표 발의 쪽으로 옮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소환제 같은 경우는 여러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환제가 있어야죠. 그건 이제 분명한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이게 100% 다 소선 거부제면은 오히려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게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일 경우에 요거랑 소환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오히려 국회가 문제가 있으면 국회 전체 선거를 다시 하도록 국회 불신임권 혹은 뭐 나경원은 지금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 주자고 그러는데 국회 해산권을 오히려 시민한테 줘서 시민들 투표를 통해 국회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들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만 자기들 많은 기득권이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본 정신의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소환제 얘기 나오는 거는 다분히 이벤트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굉장히 진지하다면은 개헌 사항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투표를 통해서 이제 뺏을 수 있는 조항은 헌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분명히 위헌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그들이 국민소환제 고민하고 있다면은 개헌을 같이 얘기하면서 해야지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자체가 대단히 좀 진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